지금 여의도 국회의 사당에선 연일 대화와 협치가 강조되고 있는 반면 부산과 밀양에선 신공항 문제를 놓고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가 100년 대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국책 사업이 갈등과 분열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허영범 전 국회 대변인,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강희용 한양대 겸임교수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이야기를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당이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회사가 받은 돈이 국민의당으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돈 조사단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세미콜론은 광고 대행사입니다. 광고 대행 업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행사와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 대행사가 실제로 작업한 광고의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과 계획을 합니다. 이건 브랜드 호텔이 선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에서 광고를 집행을 하고 수수료를 분담하는 거죠. 서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국민의당한테는 여기에 들어온 돈이 유입한 것은 없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받은 돈이 국민의당으로 들어온 바가 없다. 계약상 어설픈 점은 있었지만 정당한 계약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 국장님, 네. 국민의당의 결론, 중간 결론이겠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만일 저대로라고 한다면 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죠. 액수도 뭐 작고 국민의당으로 안 들어갔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들은 계속 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선관위는 그 TF팀이 브랜드 호텔 TF가 아니라 국민의당 TF라고 보는 거고요. 네, 현금 카드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국민의당은 그 돈을 사용 안 하고 뭐 은행에다 반납했다, 뭐 그대로 통장에 있다고 그러지만 문제는 돈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지 그 돈을 썼냐 안 썼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누이 검찰 수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보는 거지만 부정한 돈은 받은 게 문제지 그거를 썼냐 안 썼냐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관행이라고 주장을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관행이란 말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우리도 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이제 중간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조금 더 많은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명이 충분치 않다라는 네. 결론이신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국민의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굉장히 단순한 사건 같아요. 뭐냐면 국민의당이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던 브랜드 호텔이라는 회사에다가 그 광고에 대한 이제 20억치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랜드 호텔이 이제 다시 S사니 뭐 하는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놓고 그 회사로부터 돈을 거꾸로 받아요. 어떻게 이런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돈을 주고 하청업체로부터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은 게 어떻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돈입니까? 그리고 우리 강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돈이 통장에 있든 없든 그거는 별거의 논란이고요. 또 하나 관행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이 세상의 업체가 20억이라는 돈을 만지면서 계약서도 안 쓰고 용역을 주고 또 하루아침에 멀쩡하게 하던 무슨 브랜드 앤 컴퍼니라는 그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떡 바꿨는데 그 바꾼 회사의 브랜드 호텔의 대표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뒤에 당 비례대표로 추천이 되고 이거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식선에 국민이 갖는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이것은 검찰이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이시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확산되고 있어서 사실 이 진상조사 TF가 조사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발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진상조사가 아니라 진상은폐로 갈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까도 나왔지만 브랜드 호텔의 통장에 들어온 돈은 확인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정작 이 통장에 돈을 입금한 인쇄업체 대표는 만나보지도 못했고요. 못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이 검찰에 고발당한 박선수 의원이라든가 김세빈 의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면접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그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혹은 이 사항을 기다렸던 언론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한 일이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께서는 또 이게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보를 해명하기 위한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관행이라고 하는데 사실 네. 얼마 전에 우리 그 유명한 가수분이 자기가 대작을 해놓고 그게 관행이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미술계와 예술계의 분노를 샀습니까? 심지어 고발까지 당하셨는데 이거를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이걸 관행으로 돌린다는 것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어떤 불신을 좀 자초하는 그런 행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좀 국민의당이 좀 더 네. 솔직하고 좀 직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먼저 나서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당도 그런 비판에 직면할 것을 예상치 못한 건 아닐 텐데 왜 그럼에도 이렇게 성급하게 일종의 이런 발표를 하고 조사를 할까요? 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의혹도 지금 심지어 이게 리베이트건에서 이제 공천원금으로까지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다 말씀하셨는데요. 당으로 유입된 돈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면 당 관계자들의 개인들 계좌는 조사를 아직 안 했느냐? 했잖아요. 그 부분은 왜 안 밝히는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이제 리베이트 경우에는 이 은행에서 계좌로 이체하기보다는 사실 또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1차적으로 당에 유입된 돈이 없다. 이거는 분명히 국민의당에서 꼬리 자르게 하기 위한 1차 발표라고 얘기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 관련돼서 아마 일을 하고 비용을 지출받은 업체가 두 군데인데 네. 두 군데 다 아직 충분히 조사를 안 하고 한 곳만 조사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업체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불충분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관행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 선거 보전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30억이라는 돈이 지급되는 돈입니다. 민간 업체들끼리 일을 하고 리베이트를 주고 거래하는 아니라. 관행이 적용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정치, 과거의 구태와 불법적 관행을 다 끊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표방을 했는데 예. 구태를 답습하면서 이거는 민간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다.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 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온당치 않다. 그리고 이런 계약 관계, 돈을 주고받는 관계는 사실상 법으로 검찰이 조사해도 법으로 다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리베이트 계약 의혹이 있으면 있다 없다 분명히 밝히고 또 돈을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으면 있다. 그리고 없으면 없다. 이게 예.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 예, 지고 사퇴를 국민의당 하는 게 바람직하게 봅니다. 입장에서는 뭐 아쉽고 또 서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당사자인 김수민 의원 그동안 종전과 달리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을 했어요. 리베이트 없었고 공천원금 없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김수민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성실히 답변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천 헌금이 없고 리베이트 또한 없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천원금 없었고 리베이트 없었다. 성실히 답변해왔다. 대변인님, 자 예. 지금 김수민 의원에 대한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린 건데 당 차원에서는 앞으로 검찰의 수사 어떤 부분들을 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될까요? 당연히 당사자부터 조사를 해야죠. 이제 박선숙 사무총장부터 당시 사무총장. 의원부터 해서 거기 관련된 분 김수민 의원도 예외가 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김수민 의원이 지금 저렇게 얘기한 게 도대체 이 사건이 국민에게 알려져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게 지금 얼마입니까? 일주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자인 김수민 의원은 그동안 말 한마디 사실상 없다가 이제 와가지고 리베이트 없고 공천원금 없으니까 믿어주세요. 그걸 세상에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아까 우리 저 서성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예. 20억이라는 돈이 물론 정치하는 분들은 그게 푼돈인 줄 몰라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고 국가에 세금이 들어가는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저 국민의당에서 예를 들어서 허위 서류라든지 만들었다면 예. 정말로 이런 관행을 나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대선이라든지 앞으로 또 총선도 있고 선거가 있을 텐데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정말 일별법계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공동대표 초기에는 좀 언급이 있었는데 그 이후 진행에서는 비겁하죠. 비겁한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당의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을 해주셔야죠. 본인이 뒤에서 그냥 관계없다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정말로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여야의 그 신물나는 구태와 그 구습의 신물을 내서 국민의당을 선택해 줬을 텐데 그러면 시작하는 마당에 본인이 뭔가 국민에게 겸손하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해야지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의당이 좀 너무 허둥지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조사 범위가 작습니다. 더 넓게 조사를 많이 해야 돼요. 뭐 관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통장, 뭐 전현직 홍보라인, 공천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보다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의 운명을 갖다 검찰에 맡길 수 없다 이런 말도 이번에 했는데 검찰에 맡기지 않으려면 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조금 발언을 갖다 신중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섣불리 이야기하기보다는. 근데 여하튼지간에 지금 국민의당의 발표는 지금 굉장히 태부적이라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지금 이 돈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예. 말씀을 주셨지만 자기 돈 10,000원 쓰는 것보다 공금 1원 쓰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엄정한 겁니다. 이건 지금 국민의 세금 20억이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엄중함을 네. 갖다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조사 결과 분명히 국민의당에서도 한계가 있는 조사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검찰의 수사 또 선관위의 또 앞으로의 모습들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문제가 요즘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들도 나오는데 각 당의 반응을 좀 들어볼까요? 87년도에 만들었던 옷이 우리나라 상황에 좀 잘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국민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권력은 분산이 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4년 중임제도 좋고 그다음에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 내각제도 좋고 하는데 국민적인 동의만 얻어지면 어떤 제도를 채택해도 예.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누구든지 뭐 자기 임기 내에 개헌 논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꺼립니다. 그렇죠. 왜? 공약을 내걸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임기 1년 내에 아니면 2년 이내에 예. 이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 하는 것을 공약을 내걸고 차기 대통령에서 해야지 아하. 이것이 탄력을 받죠. 국민의당 박주선 부의장 1987년도에 만들어진 옷 이제는 맞지 않는다.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이 시작해야 탄력을 받는다 이야기했습니다. 서 원장님, 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서로 뜻을 모아야 개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상황 진단하십니까? 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또 정치권 내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문제는 개헌의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그래서 다음 대선에 적용할 거냐, 아니면은 그 다음 대선에서 공약을 하고 그 다음 선출되는 대통령 임기 중에 할 거냐, 시기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헌의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권력 구조 재편에 관한 이제 그 개헌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5년 단임제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꿀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떤 그 대선 후보들은 예를 들어 문재인 뭐 전 대표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때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 통령제로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반면에 또 최근에 친박 진영이라든지 국회 내에서는 의원 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대표는 지난번 관훈클럽 토론에서 내각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크게 세 방향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예. 굉장히 관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개헌은 국회에서 발의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소야대가 돼서 아마 국회 중심으로 발의하자는 논의가 정리될 것 같은데 관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할 거냐 아니면 반대할 거냐 지금까지 입장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 원래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개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개헌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과 또 그 새누리당 일부 진영에서는 아마 이 개헌에 대해서 아마 부정적이고 반대하게 되면 예. 조금 어려워질 수 있고요. 또 아마 지금 이제 국회의장 중심으로 우영근 그 개헌론 주장하시던 분이 사무총장이 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국회의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거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개헌이 만약에 정치권에서 통과가 되면은 국민 투표에 부의를 해야 되는데 예.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얼마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넘어야 할 고비와 산이 많다고 여러 가지를 보입니다. 다 짚어주셨는데 일단 현재 권력이 반대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그 국회가 일단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뭐 물론 대통령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논의의 시작과 마무리는 사실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어제 이제 그 정세균 의장 개원식에서 이제 그저께 발언과 그다음에 우영근 사무총장의 사무총장. 임명 이것들이 그럼으로써 이제 개헌론이 확 불붙고 올라왔는데 사실상 19대까지만 해도 이게 1당과 2당의 차이가 커서 여야의 이 균등이 사실 깨진 상태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의 어떤 의지대로 끌고 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개헌론 논의 자체가 되게 어려웠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이제 정세균 의장이 무소속이 되시면서 1당과 2당이 동석입니다. 예. 122석, 122석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국회 내에서 어떤 균형 잡힌 논의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토대는 되어 있다. 되어 그다음에 다음이 대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내년 대선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 대선에 아까 권성동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그 내년 대선을 공약으로 들고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또 손학규 전 상임고문도 똑같이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백가쟁명의 논의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논의들이 무질서하게 펼쳐지기보다는 오히려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이 개헌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좀 더 성숙한 논의 틀을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예. 지금 여러 의원들이 이제 뭐 서로 막 얘기할 겁니다. 중구난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의 논의의 흐름들을 분명하게 잡고 갈 필요가 있고 이것이 다만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점에 치우치지 않고 그동안의 30년 동안에 87년 헌법이 보장해줬던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부분이 사실 뭐 무조건 보장되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정부 몇 차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제고하고 고치시키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변화된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복권을 어떻게 더 고치시킬 것인지 즉 이 개헌 논의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의 논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논의로 바뀌어져야 국민적 관심을 가질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개헌, 글쎄 좀 저는 회의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옛날에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미국 정치학자가 한국 정치 분석하면서 소용돌이 한국 정치라는 책을 냈습니다. 어떤 한 이슈가 소용돌이를 치면 다른 이슈가 다 거기에 잠겨버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개헌 문제는 소용돌이입니다. 개헌 문제가 뚜껑이 열리는 순간 예. 모든 이슈를 다 잡아서 끌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에 대해서 여태까지 뭐 좀 뒤로 미루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이유를 댔던 거고 뭐 그런 건데
저는 정세균 의장의 말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윤근 사무총장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개헌 쪽으로 조금 한 걸음 더 나갔다. 뚜껑이 지금 열렸다.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우윤근 사무총장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때에 맞춰서 하자. 네. 시기까지 제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개헌 아주 뭐 적극 전도사다라고 찬성론자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뚜껑은 열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소용돌이 속에서라도 이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정치 이슈를 갖다 다 잡아먹지 않게 진행하려면 이라는 과제가 지금 큰 숙제가 남죠. 그 방법인들 뭐 제가 뾰족수를 아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 점에 있어서는 개헌의 뚜껑은 열렸다고 보고요. 예. 지금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권력 구조만 갖고 하는 개헌이 얼마나 국민 공감을 얻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국가 지향을 강화해야 되고 사회적 민주 권리도 강화해야 되고 통일도 대비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갈 때야 예. 국민들이 아 그렇지 개헌할 필요가 있지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권력 구조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는 그런 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뭐 내년 초로 넘어가면 이제 대선 주자들이 굳어지면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기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개헌은 몇 가지 이제 전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현직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과연 될 것인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차기 주자들이 모두가 합의를 하면은 가능하죠.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차기 주자들이 합의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새누리당의 차기 주자가 그걸 합의해 주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공약을 내걸고 후보가 예.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데 아까도 그 내용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개헌 논의가 국회의장 들어올 때마다 그 무슨 기구가 생겨요. 제가 국회 대변인 할 때도 있었어요. 자문기구가. 그래가지고 결과 보고서도 이만한 걸 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혹에 의해서 하지만 그게 국회의장이 의혹 낸다고 개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내용 면에서도 맨날 권력구조, 무슨 질문이라는 게 대통령제 좋아하십니까? 의원 집정부제 좋아하십니까? 내각제 좋아하십니까? 이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정말로 이거는 초보 중에도 초보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개헌을 손을 대면은 블랙홀이라 그러지만 영토조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 번도 그 부속도서를 한다는 이 조항에 손대면요. 북한 이념 지금 논란. 이념, 북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모든 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가 우리나라의 갈등, 요만한 갈등 하나도 못 푸는 국회가 과연 이런 영토조항 하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토조항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기본권 문제, 권력구조는 더하고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사실 개헌 문제 일단은 논의의 첫걸음, 첫발을 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개헌 문제 못지않게 영남권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논란이 가열찬 것 같습니다. 서 원장님, 네. 엊그저께 주말에는 사실 지금 부산에서 어제 또 대규모 집회도 하고 또 영남권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뭐 공동 성명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마 그 신공한 그 경제성 분석, 뭐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가 한 6월 말쯤에 발표될 예정인데 아마 그걸 둘러싸고 부산에서는 대규모 뭐 시민들의 집회가 있었고요. 또 나머지 경남, 경북, 대구, 울산 광역 단체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지역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신공항 문제는 벌써 10년 전 2006년부터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불거져 왔던 문제입니다. 그 2011년에는 결국 경제성과 타당성 또 환경 파괴 문제가 많아서 신공항 이제 취소가 됐는데 다시 5년 뒤에 어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그 쉽게 말해서 신공항을 건설하게 되면은 한 국가 예산이 약 한 10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또 공사가 한 7년 정도,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지역 단체장들 또 정치인들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렇게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사생결단, 특히 정치인들이 나서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작년에 보니까 이 5개 광역 단체장들이 신사협정을 맺어서 상생협약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그 순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이 수긍하고 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덕도냐 밀양이냐 또는 둘 다 안 될 수도 있는데 한 지역이 선택되더라도 예. 그 지역에서 얻게 되는 개발 이익을 나머지 여타 지역과 어떻게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냐 이런 이익 공유 차원에서의 서로의 어떤 논의, 토론, 협약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동계올림픽이나 뭐 하계올림픽, 올림픽 유치하려고 뭐 총력 좀 벌이지 않습니까? 예. 총력 좀 벌이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다음 또 준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도 세 유치를 한 번씩이나.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경향, 가령 뭐 어떤 시장님 같은 경우에 직을 걸겠다. 이건 상당히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걸 예.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또 상처로만 남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국책사업 할 때마다 공항 지정하고 이럴 때마다 이게 지자체들이 난리가 나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지자체는 자기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효과만 보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할 책임은 없고 누리는 효과만 있기 때문에 저렇게 타생결단으로 붙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지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 재정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중앙정부가 세금의 8을 가져가면 지방정부는 2밖에 못 가져갑니다. 지금 저 광화문 시장에 이재명 시장 단식 중에 계신데 그분도 어렵게 해서 돈 아껴 썼고 지방정부에 돈 좀 만들어 예. 놓으면 그거를 또 빼가지고 딴 데 나눠주겠다고 하는 발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즉 예.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구조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이런 국책사업에 의존하고 이런 국책사업이 떨어지면 사생결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의 어떤 유치 경쟁은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당연한 이거를 거다. 극단으로 몰고 가는 정치인들이 문제다. 그래서 저는 차후에라도 국회 차원에서 예. 정치인들이 결의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의문으로 이런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불개입하겠다고 하는 대타협 선언을 해야 됩니다. 예.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자유롭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극단으로 몰고 가고 지역 감정을 들쑤치고 이런 것은 차후는 그런데 네. 차후는 그런데 이거 도난권 신고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차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해요. 이거 오늘 뭐 일부 신문에서도 뭐 핀비니, 님비니 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결론을 이제 내놓을지 내더라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지자체가 또 부담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과정에서 소위 정치 대선 주자급들이 나와서 네. 이런 부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성의 목소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 생각이 사회에 듭니다. 자정의 네. 힘이 필요하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침에 어느 그 언론에 보니까 이런 지적을 아주 적절히 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지자체나 그 지역의 일방적인 말하자면은 이제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덕도를 하든지 밀양으로 하든지 그렇다면 그런 일방적인 혜택, 중앙정부로부터 10조 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러면 그 부담도 같이 하자 이런 기회에 예를 들어서 원전 폐기물장 같은 것도 같이 그러면 너네가 이거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이런 것도 하자는 그런 걸 왜 정부에서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던데 그건 일리 예. 있는 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혜택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핀비죠. 이제 우리 쪽으로 당겨와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 그와 상응하는 또 부담까지 같이 간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도 지적했지만은 그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손 떼야 됩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유치 경쟁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오히려 책임 방기죠. 적극적으로 왜 일로 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거는 거기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니 정치권에서 정치적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대선 주자에 대해 대선 주자가 그런 거는 적절치 않고.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특정 지역에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시민들 집회에 가가지고 어제도 누가 그렇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경쟁을 붙였다. 이런 거는 곤란한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적 일을 하라고 먼저 뽑아놓은 사람이에요. 네. 지자체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책 사업에 있어서 정치권이 정말 냉정하게 다시 네.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갈등을 조정해줘야지 부추기는 형태는 안 정부가 되죠. 24일 이전에 어쨌든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최종적으로 어떻게 좀 수습을 해야 될까요? 시일은 다가오는데. 저는 그 24일 발표가 지금 뭐 그렇게 말을 해놨으니까 발표가 될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만은 2011년도인가요? 이명박 정부 때 이 문제를 갖다가 일단 한번 서베이를 한 다음에 거둬들였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해가지고 비용 편익 분석, 베니핏 앤 코스트 어널리시스를 해보니까 미량이 0.73, 가덕도가 0.70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1이 넘어야 되는 건데 1 이하. 그러니까 들어간 비용만큼 이익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 상황이 지금 얼마나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익 가는 만큼 다른 부담도 지자체가 떠안는 그런 논의도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의까지 포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치인들이 지금 방화범은 기름통을 손으로 들고 다니지만 정치인들은 기름통을 입에 물고 다닙니다. 지금 거기 가가지고 기름을 갖다가 끼얹고 있어요. 정치가 지금 대형 국책 사업의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는 아주 악설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 사진에서 보면 뭐 머리띠들 다 두르고 뭐 악수하고 플래카드 들고 행진하고 맨 앞장서서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정치인들이 좀 다시 한번 자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차분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오늘 공식으로 얘기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드릴 말씀이 없다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후보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정리해가는 어떤 책임 있는 좀 자세를 보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결론이 나면 청와대도 뭐 입장을 언급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좀 차분하게 이 부분을 좀 감성을 떠나서 좀 이성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누리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8월 9일로 이제 앞당겨 이제 결정이 됐는데 최경환 의원의 등판론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장우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저는 최경환 대표께서, 전 원내대표께서 뭐 전체적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어쨌든 뭐 경제 전문가시고 또 추진력도 갖추고 또 때로는 인간적인 어떤 신의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면 좀 우직한 면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현명한 결정을 하려고 보는데 지금 아마 최경환 의원께서는 뭐 당 대표를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이에 대해서 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쭤봤는데 뭐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는데 결정을 못 하겠다 뭐 이 정도로 말씀하시거든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좀 꼽히시는 분인데 그렇죠.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최경환 전 대표 명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최경환 의원이 지금 당대표 출마를 본인 스스로 할 때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사실이든 아니든 지난 선거 과정에서 진박 논란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고요. 또 국민의 입장이나 또 언론의 시각으로 볼 때 최경환 의원에게 일정 부분 책임론이 지금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출신 성분이 그쪽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새누리당이 가장 큰 과제가 혁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집권 여당이라는 측면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거의 2년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집권 여당이 혁신만 하면 결국은 대통령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 극단으로 몰고 가게 되면.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책임감도 이수를 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국민이 저 당이 끝까지 국가를 책임지는구나라는 측면도 여당은 무시 못하는 겁니다. 무조건 바꾸자, 무조건 혁신하자는 그것은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최경환 의원도 제가 짐작하기에 그러한 당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집권 여당의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책임감 있게 이 정부를 끝까지 끌고 간다는 여당으로서의 또 책임감으로 볼 때는 한편으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계속 본인도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그렇다 그러면 친박계 의원 최경환 의원 말고도 이주영 의원이라든가 지금 당내 홍문정 의원이라든가 뭐 많지 않습니까? 정리는 가능할까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 대표를 이제 4표를 우리가 행사하게 되거든요. 하나는 당 대표, 2표는 최고위원, 최고위원. 1표는 청년위원, 이제 저 청년 최고위원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주영 의원도 그렇고 최경환 의원도 그렇고 지금 뭐 이정현 의원도 나온다 그러고 홍문종 의원도 나온다 그러고 이렇게 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또 비박계 정병국 의원 뭐 있습니다만 정리를 해야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떨어져도 5등에도 최고위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떨어지면 아무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정리를 자연스럽게 하겠죠. 정리가 될 정리하고 누군가는 최고위원으로 가고 할 것이다. 누군가는 이제 대표로 가고 이렇게. 사실 뭐 최경환 의원이 당대표 아니면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 뭐 정진석 원내대표 선출할 때 굳이 비친박, 그러니까 친박이 아닌 분을 원내대표로 세운 이유가 사실 당권을 염두에 두고 친박이 총선 참패에 대한 어떤 그 책임론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있었다라고 이제 이런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뭐 아닌 척하는 것도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친박의 또 뭐 이주영 의원이나 홍문종 오늘 이제 저 호남의 이정현. 예, 이정현 네. 의원께서 이제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하셨는데 나는 그 안에서의 경쟁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가령 거기서 밀실에서 또 합의하고 한 명 내놓고 하게 되면 이거 완전 친박 비박대 싸움을 해가지고 저 진짜 이 새누리당이 걷잡을 수 없는 내용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그 안에서 좀 뭐 친박 비박 없이 개파 해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나오셔갖고 해야지 이제 와서도 또 친박 비박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만 그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당 대표를 꿈을 꾸실 텐데 저는 3가지 고비에 넘겨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첫 번째는 총선 실패 진박 논쟁을 불러오면서 총선 실패에 대한 그 책임론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장우 의원께서 소위 초이노믹스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한참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자원외교에 대한 부분. 이 3가지 고비를 넘으셔야 당대표 자리에 앉으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친박이 새누리당 내에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전적인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지금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그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자. 과거에는 전당대회에서 1등 선출되는 사람이 당 대표를 맡고 나머지 4사람이 최고위원을 맡았는데 이번에는 분리해서 당 대표를 따로 뽑고 나머지 4명의 최고위원을 따로 뽑자. 이른바 단일성 집단 예, 지도 단일성 체제예요.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겠다라고 비대위에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당권 대권 분리,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대선 후보를 출마하려고 하면은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 선거에는 내년에 대선에서 출마 예정자들은 나올 당 대표에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오세훈, 뭐 남경필 지사, 원희룡, 뭐 제주지사 이런 분들은 아마 출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기가 문제인데요. 원래 기존에 사퇴한 김무성 전 대표 임기가 7월 14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8월 9일로 전당대회 일정시를 결정했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올림픽 기간 중이고요. 네. 또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국민적 관심사를 끌고 당원들이 참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관건은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최경환 의원이 결국은 출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출마하는 목적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우리 허영범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당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 내년 대선이 있는데 친박 주도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이런 내면의 논리를 갖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일반 국민들 당원들한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친박 주도로 공천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지 않습니까? 참패한 지도부를 다시 당권을 맡겨서 내년 대선을 치른다. 네. 이거는 섭을 지고 불러 뛰어드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뭐 최경환 지금 당내 네. 세력 분포로 보면은 친박 진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유리하다고 보여지지만 전당대회 대의원이 약 한 2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도 30%가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최경환
의원의 어떤 책임론 문제가 불거지거나 네. 또는 당이 내년에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친박 진영이 아닌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비박 진영에서 당대표를 맡아야 된다. 이런 여론의 흐름이 또 불게 되면은 나중에 결과를 또 예측할 수 없는 예측 판도 불허 상황으로 일단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네. 전망을 하시네요. 저는 새누리당에서 지금 최경환 의원이 거론되는 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가지 않았습니까? 권한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친박 진박 논쟁의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간판이 되면 국민들이 새누리당 뭐 좀 바뀌었네라고 생각할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 허 대변인께서 아까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거 중요한 말인데 친박만 돼야 책임감이 생기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통과 협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예. 많이 남았기 때문에일수록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당 외가 아니라 당 내부터 소통과 협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박과 소통도 해야 되고 협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적절치 못한 점이 있는데 문제는 현실과 당이론 사이에 너무 갭이 큰 거죠. 그리고 최경환 의원은 지금 아까 우리 강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입니다. 예. 초이노믹스가 지금 실패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실패가 지금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 경제 상황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년 대선도 경제 문제 갖고 초점이 돼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경환 의원을 갖다 세우는 게 새누리당으로서는 슬픈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전당대회에 우리가 마치 이제 모든 걸 사람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누가 될 건가?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새누리당이 이번에 혁신하는 김에 정말 당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이 무슨 헌법이 87년 돼서 30년 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우리 당이 우리나라 정치를 이끄는 당이 30년이라 한 300년 된 정당 같아요. 이렇게 구시대적이고 이렇게 한 정당이 국가를 이끈다는 게 저도 그게 이론이지만 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런 거예요. 내각제 말을 하지 말고 내각제 기초가 되는 정당부터 21세기적으로 바꿔가지고 정당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되고 두 번째 정치에 척박한 토양을 맨날 말하지 말고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정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고 또 당이 국민의 세금을 1년에 몇백억씩 받아가지고 사실상 의존해서 하는데 그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 쓰는 것도 좀 더 투명하게 해서 국민의 정말로 이제는 뿌리를 받고 21세기적 민주적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혁신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의 시스템이 갖춰지면 어느 분이 대표를 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이제 그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이 이제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내부적으로 1차적으로 좌절이 됐었고 2차적으로 이제 김의옥 그 비대위원장을 모셔왔지만 사실상 전당대회 준비라는 좀 비아냥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새누리당 내에서 그러한 절실한 어떤 혁신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 그 새누리당의 어떤 전면적인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되거나 전면적인 어떤 당무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현재의 정당 질서, 현재의 정당 구조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정치 문화, 이거는 뭐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나 마찬가지로 정당 문화의 혁신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당청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재정립을 통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 체제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